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 여러분 100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자, 100페이지 보시면 여러분 네 번째 철근의 정착 위치가 나오는데요. 자, 오늘 여기부터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정착이라면 철근 끝을 어디에 묻는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철근은 인장, 잡아당기는 인장력을 받아요. 그런데 이 끝이 어디에 묻히지 않으면 잡아당기는 힘에서 쏙 빠져버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각 부재마다 어디에 묻혀야 안 빠지는지 그 얘기를 지금부터 할 겁니다. 그래서 자, 정착의 위치는 끝이, 철근의 끝이 묻히는 위치를 지금부터 얘기를 할 거야. 자, 그런데 자, 묻히는 위치는 기본적으로 우리 교재에도 그림으로 나와 있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다른 그림을 그려서 자, 설명을 드릴 겁니다. 한번 보실까요? 대충 한번 그려봤고요. 자, 제가 그리고 있는 건 지금 이 부분은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부동침화 방지 대책으로 기초와 기초 사이에 연결하는 거 있었죠? 자, 이게 여러분 땅속에 묻히는 지중보를 얘기합니다. 자, 이게 지중보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기초 또는 기초판이 되는 거죠. 자, 이게 바닥판, 슬라브가 되는 거죠. 자, 이 부분이 기둥이고, 여러분 보는 큰 보가 있고 작은 보가 있어요. 기둥과 기둥 사이에 걸쳐지면 요거 큰 보. 그럼 이건 작다고 해서 작은 보가 아니야. 얘도 큰 보예요. 왜? 기둥과 기둥 사이에 걸쳐져 있기 때문에요. 그럼 작은 보는 요 슬라브가 이쪽 편은 잘 쳐지지 않지만 긴 쪽으로 잘 쳐진다고요. 그래서 이쪽과 이쪽 사이에 연결해주는 이런 보, 이게 작은 보가 되는 거죠. 자, 지금부터 우리 교재에 맞춰서 한번 어디 있는지 볼게요. 여러분들은 요거 잘 못 그리겠다 하지 마시고 그냥 자꾸 그려보십시오. 아셨죠? 저 그림이 이 교재에 있는 그림보다 나을 겁니다. 아셨죠? 네. 자, 갑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교재 보시면 여러분 첫 번째 기둥의 주근이죠. 기둥의 주근입니다. 자, 기둥 주근은 기본적으로 여기서부터 해서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여기서 멈춰 안 돼요. 일정한 높이까지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이유가 그 다음 층에도 이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가. 근데 이 부분은 여러분 지금 어딘가 묻혔어요, 안 묻혔어요? 안 묻혔어. 어디에 묻혀요? 여기에. 그래서 기둥의 주근은 기초 또는 기초판에 정착이 된다고 얘기를 해 주시면 돼요. 아셨죠? 두 번째, 나와 있는 게 여러분 보입니다. 자, 보의 주근인데 보는요 큰 보가 있고 작은 보가 있어요. 그럼 큰 보에는 어디에 정착되고 작은 보는 어디 정착되는지 그걸 봅시다. 자, 큰 보입니다. 자, 철근이 이렇게 백원이 되는데 요 끝들이 이제 묻혀야 돼요. 보에서만 있으면 안 된다고요. 잡아당기면 빠지니까. 그래서 얘는요, 요 밑으로 내려와요. 여기도 밑으로 내려오고. 요 밑이 뭐죠? 기둥이 되는 거죠. 그래서 큰 보는 기둥이에요. 자, 그러면 큰 보와 작은 보 차이점은 뭐예요? 여러분, 기둥과 기둥 차이 있으면 무조건 큰 보입니다. 그런데요, 작은 보는 그 밑에 기둥이 없어. 결론은 이게 작은 보가 되는 거죠.
그럼 작은 번은 어떻게 배분되냐면, 자, 여기서부터 시작돼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래서 작은 번은 지금 어디에 정착할 수밖에 없냐면 큰 보에 정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셨죠? 네. 여러분, 이 그림이 어렵다고 하지 마십시오. 아셨죠? 몇 번 그리다 보면 금세 그려져요. 저 그림 안 그려지면 저 얘기 절대 못 외웁니다. 외워질 수가 없는 얘기예요. 왜? 어떤 내용인지 모르잖아요. 이해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계지 마시고 자꾸 그리세요. 아셨죠? 어떤 분은 저한테 여쭤봅니다. 강의를 열심히 들을까요? 아니면 필기를 할까요? 제가 그래서 무조건 필기하라고 그랬어요. 왜요? 열심히 들었고 얼마나 기억하실 건데. 여러분 능력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다 똑같아요. 조건들이. 아셨죠? 네. 자, 좀 더 진행을 할게요. 세 번째입니다. 자, 우리 교재 보면 작은 보에 죽음 나왔죠? 그래서 큰 보와 작은 보 할 때 같이 했으니까. 네 번째. 자, 이걸 네 번째로 넘길게요. 세 번째는 여기서 세 번째가 되니까. 자, 네 번째 보면, 자, 미등에, 보 밑에 기둥이 없을 때. 자, 보 밑에 기둥이 없을 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보실래요? 중간중간에 보면 요게 큰 본지 작은 본지 모르지만 보가 이렇게 자 지나가요. 그러면 이쪽으로도 여러분 교차합니다. 보가. 제가 보가 이렇게 교차를 해요. 자, 그러면서 보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문제는 요 밑에 기둥이 있어야 되는데 기둥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지금 여기는 기둥이 있지만 요 중간에 보면 복귀 지나가는 게 보가 기둥이 없는 경우가 많다고요. 아셨죠? 이때 여러분 밑에 기둥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할래?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쪽에서 철근이 오잖아요. 그럼 얘는요 이쪽에 정착을 해. 그 다음에 이쪽에서 철근이 오면 얘는 또 이쪽으로 정착해. 자, 여기서 오면 철근이 이쪽에서 정착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죠? 자, 그래서 요 철근이 자 오면 뭐 이쪽으로 정착하든지. 결론 이걸 뭐라고 하면 상호간에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자, 그래서 보 상호간에 서로 정착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다섯 번째 벽철근입니다. 그럼 벽에 있는 철근은 벽철근은 벽에 주근을 얘기하는 거죠. 너 어디 살래? 라고 물어보는 거죠. 벽은 주근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그냥 벽 해도 상관없어요. 잠깐 볼까요? 이 부분을 제가 벽을 만든다면 철근을 배근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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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으로도 가야 돼요. 가로로도 가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잘 보세요. 벽의 철근이 위로 가니까 지금 어디에 묻혔어요? 여기 뭐예요? 보. 근데 작은 보를 기준해서 벽을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큰 본지 작은 본지는 상관이 없어요. 아셨죠? 자, 밑으로 가니까 어디에 묻혔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바닥판. 옆으로 가니까 어디에 묻혔어요? 기둥. 나중에 이렇게 철근들이 이렇게 내려갈 거라고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 요건요 그냥 하지 마시고 위로 올라가면 어디에 묻히는지 아래로 내려가면 어디에 묻히는지 옆으로 가면 어디에 묻히는지 그걸 보시면 돼요. 자, 위로 갑니다. 어디예요? 보. 큰 보인지 작은지 몰라요. 자, 아래로 내려가면 여러분 바닥판 슬라브에 묻힙니다. 옆으로 가니까 어디예요? 기둥에 묻히는 거죠. 요게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들 자꾸 헷갈려 하는 부분이에요. 자, 다음에 여섯 번째입니다. 자,
바닥 철근입니다. 즉 바닥 또는 바닥판입니다. 자, 여기서는 어디에 묻힐래라고 하는 거죠. 자, 볼까요? 여기 여러분 1층은 여러분 바닥판이 만들었지만 여기도 바닥판을 만들어야 돼요. 아셨죠? 그러면 철근이 배근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가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가서 끝이 묻히려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큰보. 그러면 철근이 무조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슬라브가 여기서부터 여기서 길면 가다가 어때요? 짧으니까 어디에 들어갈 수 있어요? 작은 보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는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묻히고. 결론은 슬라브는 바닥판은 지금 어디에 묻혀요? 보. 그래서 그냥 보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여러분 모든 건물은 보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보가 없는 건물도 있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게 여러분 우리 아파트는 보가 없어요. 보가 없다는 얘기는 뭐가 없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냐면 기둥이 없어요. 여러분 아파트는 기둥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대체내 기둥 대신에 벽이 있단 말이에요. 벽이 모든 힘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요. 그런 눈 안 뜨셔도 돼요. 정말로 그래요. 그러면 보 대신에 뭐가 올라오는 거예요? 벽이 올라와. 그러면 요 철근이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이 철근이 바닥 철근이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벽에 들어가야 돼요. 보가 없어요. 그래서 자 여기 뭐라고 써요? 벽이라고 쓰는 거예요. 또는 벽체에도 상관없고 벽이나 벽체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아셨죠? 다음에 지중보가 나오네요. 7번째 지중보입니다. 여러분 지중이 뭔 뜻이에요? 땅지자, 땅 속에 있는 보라고 해서 지중보입니다. 자, 지중보는요. 잘 보실래요? 자, 뭐 하기 위해서는 요 기초가 서로 상호 움직임이 달라. 즉 지내력이 다를 때 한쪽으로 기운을 막아주는 용도로 써요. 모든 보는 여론 한 단만 철근 배관해야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위 아래로 배관합니다. 아셨죠? 아셨죠? 자, 그러면 위쪽으로 가요. 그럼 지금 어디 묻혀요? 위쪽으로 가면 여기가 어디예요? 기둥이란 말이에요. 밑으로 가면 어디에 묻혀요? 기초. 잊지 마시라고요. 아셨죠? 이렇게 가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중부는요. 자, 기본적으로 기둥과 기초 또는 기초판 이렇게 해도 상관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 있는 지중보가 그 위에 있으면 안 되고 저처럼 기초판과 그 다음에 기둥 사이를 거쳐가야 돼요. 아셨죠? 그 밑으로 좀 더 내려와야 돼요. 대부분의 기초판이 그렇게 만들어져요. 지중보가. 자, 이게 기본적인 여러분 철근의 정착의 위치였습니다. 이거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나중에 이 얘기 나면 이 문제는 학급에 속해요. 아셨죠? 이거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이런 거 갖고 시간 투자하면 큰일 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디로 넘어가냐면 자, 우리 교재 페이지 102페이지입니다. 102페이지 보시면 이제 철근 콕질 재료 종류와 특징에서 첫 번째 뭐가 나오면 여러분 골자가 나와요.
자, 골재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두 가지예요. 골재하면 여러분 대부분 자갈만 생각하는데 모래도 골재입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게 여러분 장골재가 나오네요. 장골재라면 우리가 흔히 여기 뭐라고 얘기하면 모래라는 표현을 써요. 두 번째 반대 개념으로는 좀 굵은 골재가 있어요. 흔히 우리가 이걸 자갈이라는 표현을 써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자, 장골재, 즉 모래와 굵은 골재, 모래가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크기를 장골재라 하고 얼마나 크기를 굵은 골재라는지 그게 중요합니다. 아셨죠? 자, 먼저 자, 장골재는 10mm를 전부 통과하고 다 통과했습니다. 5mm체를 거의 다 통과하며 0.08mm체 다 거의 다 남는 골재. 그러면 얘는요 0.08mm체 거의 다 남는 거죠. 자, 다음에 5mm체를 통과하고 0.08mm체 남는 골재. 그러면 항상 5mm보다는 더 작다는 얘기죠. 5mm를 통과하고 0.08mm 다 남아요. 아셨죠? 그러니까 거의 다 남는 거나 다 남는 거나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굵은 골재는 볼까요? 5mm체 다 남는 골재. 거의자 빼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 자갈은 몇 mm부터 자갈이라 하면 5mm. 5mm는 얼만큼 5mm예요? 1cm 반이죠.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콩 있죠, 콩. 콩은 뭐래요, 자갈이에요? 자갈. 개념을 바꾸시라고 하셨죠? 콩 많은 것도 여러분 자갈이라고요. 콩 많은 것도. 기본 개념이 그래요. 자, 그래서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굵은 골재 최대치수 있죠? 자, 굵은 골재 최대치는 저런 조건을 따르는데 우리는 그거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얘기를 했을 겁니다. 순간격할 때. 그래서 우리의 골재는요 20mm, 25mm, 40mm짜리 쓴다고. 그래서 102페이지 보면 표가 있죠. 자, 일반적일 경우 굵은 골재 최대 치수는 25mm 또는 20mm짜리 쓴다고요.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게 몇 mm예요? 25mm짜리 쓴다고 그랬죠. 단면이 큰 경우 묵은 콘크리트는 자, 기본적으로 40mm를 씁니다. 아셨죠? 그게 기본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골재의 조건이 있습니다. 자, 페이지 130페이지. 자, 그러면 어떤 골재가 좋은 골재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나온 게 여러분 함수량이 뭐죠? 함수, 물을 머금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꼭 봐야 될 게 여러분 기본적으로 세 번째 표면 건조, 내부 포수.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말뜻 그대로예요. 이걸 이제 얘기를 못하니까 이제 힘이 들어. 표면은 여러분 어떤 골재거든요. 자갈을 딱 보는데 표면은 말랐어. 깨보니까 안에가 포수. 포수가 뭐예요? 물이 가득 차 있는 상태. 이걸 포수라고 합니다. 깼는데 물이 촉촉이 다 젖어 있으면 요거야. 이 골재가 가장 기본적인 상태예요. 그래서 어떤 골재 상태가, 잘 들으세요. 철근 콘크리트에서 어떤 골재 상태가 좋냐라고 물으면 무조건 표면 건조, 내부 포수 상태가 좋아요. 이 상태에. 그래서 이론상으로 있는 골재지 실제적으로 있는 골재는 아니면 아셨죠? 안 그러겠어요? 표면은 말랐는데 깨보니까 물이 가득 차 있는 거, 이런 게 어디가 있냐고. 그러니까 이론상으로 그렇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표현 내용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표면, 골재의 조건. 자, 우리 그냥 한 번만 읽어보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표면이 거치고 둥근 것.
여러분 표면이 거칠어야 게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콘크리트 안에 들어가서 콘크리트가 굳으면 표면이 거칠어야 부착이 잘 돼서 안 움직여요. 아셨죠? 그 다음에 왜 둥근 게 좋을까요? 그래야 철근과 철근 사이에 잘 빠지는 거죠. 자, 다음에 견고하다는 얘기는 단단할수록 좋겠죠. 자갈이 하는 역할이 뭐였죠? 강도를 증가하기 위해서 쓰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단단할수록 좋다는 얘기예요. 자, 내 마모성 있는 것. 자, 마모가 자라는 데고 단단한 게였죠. 자, 그 다음에 자, 네 번째 읽어보시고 실적률이 큰 것. 실적률 좀 이따 갈 거예요. 입도가 좋은 것. 여러분 입도가 좋다는 얘기는 입도가 뭐죠? 입도. 몰라요? 입도. 아니에요. 그 서울입자 아니야. 여기서 입도라고 하는 것은 자, 크기의 정도를 얘기하는 건데 어떤 입도가 좋냐면 큰 거하고 작은 게 잘 섞인 거.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청정한 거, 내화성 있는 거. 자, 지금부터 자, 우리 교재 페이지 104페이지까지 뭐 용어의 정리 있는데 저게 무슨 그림인지 자, 골재에 대해서 갑니다. 잘 보세요. 공국률에 대해서 갑니다. 자, 공국률일 때 공국률이 뭐였죠? 빈 공간. A 상태가 여러분 공국률이 큰 거죠. 자, B가 여러분 공국률이 작은 거예요. 다음에 여러분 조립률 좀 보자고요. 조립률. 조립률은요, 큰 골재와 작은 골재가 섞인 상태를 얘기합니다. 아셨죠? 자, 그럼 여러분 A는요 조립률이 나쁜 거예요. 얘가 조립률이 큽니다. 결론 얘가 나쁜 거고 얘가 좋은 거다는 얘기 아셨죠? 자, 이때 자, 우리 교재는 여러분 지금 골재 실적률 나왔죠? 맨 위에. 자, 요거 실적률. 에듀윌 유료연으로 가입을 했더니 친구 추천 이벤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 추천을 다 해줬어요. 근데 친구들이 결제할 때마다 10만 원씩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 지금까지 받은 게 2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실적이 뭔 뜻이죠? 실적. 실적이라는 표현 어디서 쓰죠? 우리가 세일즈 가면 자, 이달에 여러분 실적률에서 이러지 않아요? 자, 오늘 이달의 목표치. 그래서 A는 이만큼. 자, B는 자, 이만큼. C는 이만큼. 그럼 누가 실적이 가장 좋아요? C. 여기서 실적이라는 말 뜻은요, 빈 공간을 채우는 비율이에요. 그러면 공급이 적을수록 실적이 좋은 거고 공급이 많을수록 실적이 나쁜 거죠. 실적률 비율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얘는 실적률이 나쁜 거죠. 상대적으로 실적률이 얘가 좋은 거죠. 그러면 어떤 상태의 콘크리트가 좋냐? 자, 어떤 상태에 콘크리트를 비빌 때 쓰는 자갈이 좋냐라고 물으면 얘가 좋아요. 이 상태의 골재가 좋다고요. 아셨죠? 그러면 콘크리트에 쓰는 자, 이런 골재들은요, 공급률이 적고 조립률이 크고 좋은 게 좋고 실적률이 큰 게 좋은 거죠. 그렇죠? 크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표현을 여러분 잊지 마시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외워야 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가끔 나와서 여러분들을 피곤하게 할 거예요. 자, 다음에 여러분 페이지 104페이지 보면 이제 재료 지급 및 저장에서 시멘트 창고가 나옵니다. 시멘트 창고가 나와요.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 시멘트를 저장하는데 여러분 시멘트는 물과 반응만 무조건 굳는 수경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경성 재료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얘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습기가 차 있으면요, 나중에 꺼내보면 여러분 얘가 딱딱하게 굳어 있어요. 한 번 굳은 제품은 절대 깨서 써도 여러분 얘는 안 굳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얘를 쓸 수가 없어요. 따라서 어떤 시멘트가 좋은지, 자, 먼저 시멘트 창고에 대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두 번째 한번 볼까요? 필요한 출입금은 채광창 이외에 공기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될 수 있는 대로 개구부를 설치하지 않는다. 여러분, 개구부란 얘기는 문이나 창이나 이런 걸 개구부라 합니다. 아셨죠? 자, 그런데 개구부를 만들지 않는다 되들으면 환기창 같은 거 하면 두면 안 돼요. 얘는. 자, 그다음에 반출구가 따로따로 있어야 돼요. 왜요? 문이 한 짝이 있으면 계속 여러분 쌓다 보면 방금 싼 것만 먼저 쓰게끔 됐어요. 그리고 안쪽에 들어있는 건 절대 안 싸. 그래서 쌓는 입구 있고 빼는 입구가 별도로 있어야 돼요. 아셨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시멘트 창고에 대한 기준 나와 있죠. 여러분 쭉 한번 읽어보시고 디귿번 한번 볼까요? 자, 포대가 저장 중에 지면으로부터 습기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창고의 마룻바닥과 지면 사이에 어느 정도 거리가 필요하며, 현장의 목조 창고를 표준할 때 바닥과 그 마룻바닥이 떨어져야 할 거리가 얼마요? 0.3m 이상. 이건 뭔 뜻이에요? 밑에 있는 습기를 자, 거기서부터 어느 정도 띄우겠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리을번입니다. 포대 시멘트를 쌓아서 저장하면 그 질량으로 인해 하부의 시멘트가 고결이 뭐요? 굳는다는 얘기입니다. 염려가 있으면 시멘트를 쌓아 올리는 높이는 13푸대 이하, 저거 13푸대입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절대 13푸대 이상 쌓으면 안 되는데, 문제는 저장 기간이 길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는 7푸대 이상 쌓으면 안 된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 표현 확인하시고. 자, 미음번. 저장 중에 약간이라도 굳은 시멘트는 공사에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 자, 그래서 3개월 이상 장시간 저장 시멘트는 사용하기 전에 이게 잘 굳는지 안 굳는지 시험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비읍번입니다. 시멘트 온도가 너무 높을 때는 그 온도를 낮춘 다음 사용한다. 시멘트 온도는 일반적으로 50도 이하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나오죠. 저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막 시멘트가 공장에서 얼마 안 떨어진 데서 사오잖아요. 그럼 납품되는 차에서 여러분 내릴 때 보면 어마어마하게 뜨겁습니다. 그 상태에서 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왜 시멘트를 높은 온도에서 쓰면 뭐가 문제가 생기는지 나중에 그 이유를 알게 돼요. 아셨죠? 결론적인 얘기를 해둔다면, 시멘트는 온도가 높아버리면요, 나중에 시멘트는 물과 반응하면서 또 열이 생겨요. 열이 생기는데 뜨거운 상태에서 쓰면요, 그나마 어때요? 더 열이 더 증가하겠죠. 그럼 뭐가 문제냐면 균열이 많이 가요. 콘크리트에. 아니면 미장을 하면 또 미장이 균열이 빨리 간다고요. 그래서 쓰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쭉 보면 되는데, 이제 저는 이제 이 얘기를 안 할 거예요. 자, 그 다음 얘기는 여러분 시멘트에 관련된 얘기는 자, 차츰차츰 제가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는 보니까 107페이지 보면 뭐 브리딩 레이턴스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자, 108페이지 보면 자, 물 결합 재배가 있죠. 그 다음 페이지 109페이지 슬럼프치, 슬럼프 플로가 있죠. 있어요. 그 다음에 쭉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데, 그 다음에 자, 이제는 조금 있다고. 그 다음에 페이지 114페이지 봅니다. 자, 콘크리트의 건조 수축 있죠. 건조 수축. 여러분 건조 수축 옆에다 가려 열고 균열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건조 수축이 일어나면서 무조건 자, 균열이 가니까요. 그 다음에 페이지 116페이지 보면 또 균열 나와 있죠. 균열입니다. 차츰차츰 이런 얘기를 지금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쭉 넘어가면 자, 페이지 121페이지 14번에 보면 시공연도 나와 있죠. 시공연도입니다. 그 다음에
자, 어떻게 가면 나오는 게 하나 있어요. 자, 페이지 142페이지. 거푸집의 세 번째, 거푸집의 지갑 있죠? 거푸집의 지갑. 자, 왜 제가 여러분 이런 얘기를 먼저 지금 책도 배우질 않는데 넘어갔냐면요. 지금부터 이 얘기를 할 거예요. 이 외에도 여러분 더 할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럼 뭘 기준으로 하냐면 페이지 108페이지입니다. 물 결합제비입니다. 자, 물 결합제비는 물과 결합제를 쓰는 비율을 여러분 지금 물 결합제비예요. 지금 뭐 할 때 쓰냐면 여러분 콘크리트를 비빌 때 쓴다는 얘기예요. 자, 문제는 과거에는 여러분 저걸 물 결합제비로 안 하고 물 시멘트비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그러니까 혹시 어느 책을 보거나 어느 문제를 받을 때 혹시 물 시멘트비 나오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물 결합제비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 동그라미 세 번째 물 결합제비란 모르타 또는 콘크리트에 포함된 시멘트 페이스 중에 결합제된 물의 질량의 백분율을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결합제 하면 뭐가 생각나요? 시멘트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시멘트가 제가 하는 역할이 뭐였어요? 첫 번째, 기본 강도를 갖고 있었죠. 두 번째, 전체를 하나로 덩어리로 만들어준 결합제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자, 이게 오늘 배울 하이라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즉 철근 콘크리트에서 이 얘기를 모르면 콘크리트 나오는 문제 맞추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얘는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냐? 상중하 중에 무조건 상에 들어가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물 결합점은 바인드라고 표현해서 그냥 비라는 표현을 쓰면 돼요. 자, 문제는 이 물 결합점을 나왔을 때 우리가 봐야 될 건요. 요 시멘트가 아니야. 요 물만 가지고 갈 거예요. 그럼 콘크리트 비빌 때 자, 보세요. 물 결합제비가 크다, 물 결합제비가 작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콘크리트 비빌 때 물 결합제비가 크다, 작다. 결론 요 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물 결합제비가 크다, 작다는 얘기를 쓸 때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콘크리트를 비빌 때는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아셨죠? 그럼 콘크리트 비빌 때 물 결합제가 크다는 얘기는요.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어차피 콘크리트에 비빌려면 꼭 물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럼 물 결합제가 크다는 얘기는 물을 많이 넣어서 비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 결합제가 작다고 얘기가 나오면 콘크리트 비빌 때 물을 적게 넣어서 비볐다라고 생각하시라고요. 그럼 자, 여기서 이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할 건데 먼저 배합입니다. 배합이라는 얘기는 일정한 비율로 섞었다는 표현이 배합입니다. 아셨죠? 무조건 섞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레시피도 일정한 비율이 있는 거죠. 음식 만들 때. 콘크리트 비빌 때도 기본적인 레시피가 있다고요. 자,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 배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물을 많이 넣어서 비벼버리면 질어져요? 되져요? 질어져요. 이걸 여러분 묽은 배합, 진 배합 이렇게 표현해요. 자,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제 물을 적게 넣으면 된 배합이 되는 거죠.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뭘 얘기할 거면 콘크리트의 강도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콘크리트 강도는 무슨 강도예요? 압축 강도. 단단한 강도를 얘기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물을 많이 넣어서 비비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강도 커요, 작아요? 작아요. 작아요. 물을 적게 넣으면 비비면 강도는 어때요? 커져. 여러분 이거 단지 콘크리트 아니어도 되는 거죠.
우리 밀가루 반죽할 때만 그래도 물을 많이 넣으면 강도 하나도 없고 막 손에 묻고 난리 나잖아요. 근데 물을 적게 부으면 어때요? 비비기는 어리지만 나중에 단단한 비비면 되는 거죠. 여기서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게 뭐냐면 지금부터 균열입니다. 균열. 자, 물 시멘트 비가 크면 자, 균열이 많이 가냐 적게 가냐 물어보는 거죠. 많이 가요, 적게 가요? 많아져요, 적어져요? 왜 많아져요? 지금부터 개념을 설명할 테니까 그 개념이 없으면 이거 맨날 헷갈려요. 왜? 생각할 때마다 달라져. 농담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절대 이거 외워서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분명히 어떤 설명을 해가는 과정에서 크다 작다를 얘기하는 거지, 요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생각해서 이걸 맞춰야 될지 그 공부 안 하면요 이거 절대 못 외웁니다. 아셨죠? 농담이 아니에요.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니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 갑니다. 균열. 기본적으로 여러분 콘크리트는 시멘트, 모래, 자갈, 그 다음에 다 뭐가 들어가요? 물이 들어간다고요. 자, 한 가지 먼저 볼까요? 콘크리트가 다 비벼지고 나면 콘크리트가 굳는 과정에서 저 물은 어디로 가요? 집에로 갔어요? 여러분 증발을 할 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지금 뭐예요? 물이란 것은 요 자체로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어지기 위한 꼭 필수 요소입니다. 즉 물은 누구와 반응하냐면 시멘트와 반응해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면 수화작용이라는 표현을 써요. 아셨죠? 수화작용을 일으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물이 각 요 골재라든지 모래 이쪽으로도 시멘트가 또 서로 이렇게 필요한 이 물질이 바로 물이에요. 그런데 증발할 수도 있고 서로 수화 반응이 필요한 또 물도 있지만 빠지는 물도 있는 거죠. 그러면 콘크리트가 굳는 과정에서 물이 차지하고 있는 요 빈 공간을 누가 와서 메꿔줄까요? 못 메꿔줄까요? 못 메꿔줘. 그러면 이 과정에서 못 메꿔준다는 얘기는 나중에 굳고 나면 구멍이 뻥뻥뻥뻥 뚫린다는 얘기죠. 실제적으로 콘크리트가 굳은 걸 단면을 갖다가 잘라서 협력을 보면요, 여러분 우리 골다공증 걸린 사람하고 똑같이 구멍이 뻥뻥뻥 뚫려 있어요. 그러면 뭐가 문제냐? 물을 많이 넣어서 비빌 때와 물을 적게 넣어서 비빌 때가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면 물을 많이 넣으면요 그냥 골다공증 걸린 거야. 뻥뻥뻥뻥 뚫려 있어요. 우리 눈에는 안 보여. 그냥 똑같은 콘크리트만. 그럼 상대적으로 물 적게 넣으면요 그만큼 물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이 적기 때문에 구멍이 적게 뚫려 있습니다. 구멍이 많이 뚫려 있으면 여러분 골다공증 걸리면 어때요? 조금만 쳐도 툭 부러지는 거죠. 좋은 거죠. 집을 만들었는데 막 결론적으로 자, 물을 많이 넣어서 비비면 뭐가 많아져요? 공극이 많아져. 아셨죠? 그러니까 조금만 때려도 어때요? 쉽게 깨진단 말이죠. 뭐 때문에요? 공격이 많아서. 그래서 얘도 균열이 어때요? 커요. 상대적으로 균열이 작게 가요. 그러면 여기까지 봤을 때 여러분 물을 콘크리트 비빌 때 물을 많이 넣어서 비비는 게 좋아요? 물을 적게 넣어서 비비는 게 좋아요? 예? 적당히가 지금 어디 있어요? 제가 물어보는 게 그냥 작년 물어보는데 적당히가 어디 있냐고요. 어떤 게 좋아요? 그래, 작은 게 좋아요. 작은 게. 아셨죠? 작은 게 좋다고 기본적으로.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시공연도입니다. 이걸 영문으로 자, 영문으로 워커빌리티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셨죠? 자, 이걸 다른 말로 작업성이라는 표현도 써요. 이게 무슨 얘기냐? 모든 비벼진 콘크리트는 그대로 놓으면요, 이건 진짜 쓰레기 중에 상쓰레기야. 처치 곤란한 쓰레기라고요. 비볐으면 여러분 어디로 들어가요? 일정한 틀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 틀 이름이 뭐예요?
거푸집이라고요. 거푸집이라고요. 그러면 자, 하나는 물이 많이 넣어서 비벼진 묽은 콘크리트 있고 하나는 된 게 있어요. 그럼 거푸집에 집어넣을 때 그 작업성을 뭐라고 한다고요? 시공연도. 아셨죠? 워커빌리티라고요. 따라서 물이 많이 넣으면요, 여러분 이 작업성이, 즉 콘크리트에 넣는 그 작업성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아요. 상대적으로 되면 나빠요. 잘 보세요. 여러분, 물 결합 제비가 작아서 정말 안 좋은 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건 다 좋은데 이거 하나밖에 없다고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적이 있는 거 모르지만 저는요, 초창기에, 제가 건설연차 초창기에 레미콘이면 레미콘에다 물 많이 탔다고. 여러분, 레미콘에 물 타면 어떤 분은 이런 얘기, 야 그거 소에 물 먹이는 거 똑같을 거 아니야. 여러분, 소에 물은 왜 먹여요? 탈출하라고요? 살찌우라고요. 나중에 근대수 많이 나가라고 하는 거죠. 무게 많이 나가라고. 오줌 싸기 전까지는 많이 나가. 그럼 콘크리트 물 타면 양이 많아지냐고요? 아니란 말이에요. 콘크리트는 뭐 때문에요? 질어진단 말이에요. 질어지면 여러분, 아파트는 얇은 벽 같은 게 많단 말이에요. 얇은 벽이 많아지면 잘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물을 탔으니까 어떻게 돼요? 질어진다고요. 그럼 질어지면 뭐가 좋아져요? 작업하기가 쉬워져. 작업이 안 되면 여러분 뭐예요? 진동기를 막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진동기 되는 과정에서 잘못했으면요, 거푸집 퍽 터져버려요. 그러면 바로 그 거푸집을 여러분 조립하는 게 아니에요. 위에 있는 콘크리트가 어느 정도 굳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 최소 몇 시간 정도, 빨래야 4시간이에요. 4시간, 5시간은 금방 소요돼요. 그러면 이제 집에 일찍 가긴 글른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레미콘에 물 타는 이유는요, 딱 한 가지였어요. 저는 집에 빨리 가려고. 정답 정말이에요. 아니, 몇 시에 끝내야 좋은 거예요? 6시나 7시 되기 전에 끝내야 되는 거죠. 왜요? 퇴근해야 될 거 아니야. 밤새 일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다 싶으면요, 마음이 급해져. 그럼 물을 어떻게 타냐? 여러분, 레미콘이 지금 어디에 집어넣어요? 콘크리트를? 펌프카에 집어넣어요. 거기서 레미콘 세척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레버 하나만 하면요, 세척수가 쭉 위에서 들어가. 그럼 같이 비벼져서 같이 나와요. 근데 아무나 타더라면 안 타죠. 우리 담당 기사라는 있죠? 직원들을 딱 보면 액션 하나만 들어갑니다. 아무리 인부들이 레미콘 기사한테 야 물 타 어쩌고 저쩌고 그래도 안 갑니다. 제가 불러 저 위에서 에이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럼 제 액션 하나입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물이 들어가요. 이게 물 타라는 신호야. 그럼 저놈은 여기서 일하는 기사야. 그럼 따라. 그래서 물 타줍니다. 그럼 이제 질어서 나오는 거죠. 그럼 작업이 빨라져. 그러면 잘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뭐가 문제예요? 질어졌으니까 균열 많이 가고 강도 적어진단 말이에요. 좋은 거죠? 근데 저는 왜 물 타도 아무 죄책감이 없었게요? 그죠? 우리 집이 아니었어. 우리 집이 아니야. 아셨죠? 여러분 집 가면 타겠냐고. 만약에 저게 우리 집이면 타겠냐고. 그죠? 안 타지. 원래 월급쟁이가 그 맛에 사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그랬다고. 이런 얘기를 제가 왜 해드리는지 여러분 이해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아셨죠? 시공연도가 뭐라고요? 시공연도가 뭐라고요? 말뜻 자체가 뭐냐고요? 뭔 작업이에요? 무슨 작업이에요? 콘크리트를 비벼서 거푸집에 넣는 작업이라고요. 아셨죠? 이런 걸 기억하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공부하려면 맨날 좋다 나쁘다 이것만 할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맨날 틀려주는 거예요. 이걸 내가 어떻게 해석할 건지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저 이거 해석하느라고 지금 시간 보내는 거지 이거 하라고 지금 시간 보내는 거 아니란 말이죠. 이게 중요하다고요. 아셨죠? 이거 여러분 지금 안 써놓으면 안 돼요. 아셨죠? 노트 필기 잘 해놓으세요. 가만히 있으면 또 졸고 있잖아요. 또 잘하세요. 자, 그 다음에
자, 제르블리 블리딩 현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제르블리 블리딩 현상은 뭐냐? 자, 먼저 보내지만 제가 여기 이렇게 콘크리트 갖다 부었어요. 자, 진동기를 자 갖다 댑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여기가 밑에가 거푸집을 떼보니까 자갈만 이렇게 깔려 있어요. 그 위에는 모르타르만 있고, 이런 걸 여러분 재료가 분리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나쁜 거. 절대 이러면 안 돼요. 이렇게 재료 분리가 생기면 안 되죠. 자, 그러면 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보실래요? 자갈도 있고, 자, 물도 있고 시멘트도 있고 전부 다 있는 상태에서 자, 뭐 하냐면 여러분 콘크리트는 반드시 진동을 주게끔 돼 있어요. 진동을 준 이유는 빈 공간을 다 메꿔야 되는 거죠. 자, 문제는 자, 어떤 진동을 주거나 어떤 원인에 의해서요, 요 자갈이 밑으로 깔려요. 자, 밑으로 깔리는 과정에서 자갈이 지나가야 되는 통로가 생기는 거죠. 그 통로를 가장 먼저 와서 메꿔주는 게 물이에요. 통로니까 비어있으니까 여러분 물이 가장 먼저 와서 메꿔준다고요. 그러면서 이 물이 위로 조그만 애가 바늘구멍 같은 데서 물이 솟아요. 이렇게 물이 솟는 현상을 블리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이것을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물 솟음 현상이라고. 자,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결론적으로 뭐가 생겨요? 얘가 밑으로 깔리면 재료 분리가 생기는 거죠. 자, 문제는 이 블리딩이 생기는 이 과정에서 이 물이 아주 깨끗한 물이 아니라 여러분 쌀뜨물처럼, 쌀뜨물 아시죠? 위로 올라와요. 거품도 생기면서. 자, 그러면 이게 나중에 물이 다 증발하잖아요. 그러면 하얀색 얼룩색이에요. 즉 백색이 얼룩이 생기는 거죠. 백색의 얼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레이턴스라고. 그러면 레이턴스는 좋은 거냐? 나쁜 거예요. 나중에 이 얼룩이 단단한 게 아니라 나중에 손으로 긁으면 가루가 돼. 훅면 날아갑니다. 근데 이게 하나의 마거로 형성해서 나중에 콘크리트를 더 붙여가지고 이어칠 때는요, 얘 때문에 콘크리트의 접촉을 방지해요. 그래서 이 레이턴스도 나쁜 거고, 블리딩은 그럼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 이렇게 재료 분리 현상 좋은 거, 나쁜 거예요? 나쁜 거. 그러면 결론 여러분, 자갈이 밑으로 깔리려면 된 콘크리트에서 많이 일어날까요? 지른 콘크리트에서 많이 일어날까요? 지른 거. 자, 그래서 물 결합지가 크면 묽어지는 거죠. 그래서 재료 분리, 블리딩 현상이 어때요? 커지는 거고, 상대적으로 여기에 작아지는 거죠. 자, 다음에 슬럼프값 한번 볼까요? 슬럼프값. 또 슬럼프 치라는 표현도 쓰는데요. 같은 얘기입니다. 자, 슬럼프. 자, 이 표현을 찾으면 주저앉다, 가라앉다. 자, 이런 표현을 써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 슬럼프를 테스트를 합니다. 자, 그러면 레미콘이 바로 오잖아요. 그러면 바로 콘크리트를 막 갖다가 레미콘은, 그러니까 펌프카에서 부어서 타설을 하는 게 아니라, 자, 이걸 제대로 가져왔는지 안 가져왔는지 현장에서 시험합니다. 자, 그러면 현장에서 시험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가 여러분, 물기를 측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저 슬럼프 값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슬럼프를 어떻게 지금부터 측정을 하는지. 자, 얘는요, 이렇게 원통 모양이 있는데 이게 삼각형 모양인데요, 위아래가 뚫려 있어요. 아셨죠? 자, 그래서 손잡이가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는 100mm예요. 이건 중요치 않아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가 200mm. 이것도 중요치 않아요. 어떤 게 중요하냐면 높이가 중요하죠. 자, 여기서부터 요 높이가 얼마냐면 300mm. 이건 꼭 알고 가셔야 돼요. 아셨죠? 기본을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여기서 레미콘이 오잖아요. 그러면 레미콘에서 자, 어느 정도 받아서 통에 갖다 집어넣어요. 자, 그것을 잘 혼합한 다음에 잘 들어보세요. 무조건 여기서 갖다 붙는 게 아니라 높이도 아니라 최적의 요 전체 최적의 3분의 1을 갖다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쇠 막대기로 몇 번을 다지냐면 25번을 다집니다. 그러면 25번 정도 다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콘크리트에서 자박하게 물이 생겨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번 최적의 3분의 1을 요만큼 집어넣고 자, 여기까지 여러분 또 25에 다짐합니다. 똑같은 방법. 그 다음에 나머지 자, 여기까지 집어넣고 이제 다짐을 여기까지 하는 거죠. 똑같이. 총 몇 번 했어요? 3번에 걸쳐서 요걸 채웁니다. 자, 그런데 이걸 세워라 내워라 하면 안 돼요. 자, 얘는요 2분 30초 이내에 끝나야 돼요. 이내 시험이 끝나야 됩니다. 자, 이런 시험을 여러분 슬럼프 테스트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중요한 건요 이걸 들어 올려버려요. 들어 올린다고 요걸 시험 콘이라고 합니다. 콘. 이 콘을 들어 올릴 거예요. 들어 올리면 결정적으로 두 가지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하나는요 자, 이렇게 옆으로 퍼지는 게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자, 이렇게 올라올 거예요. 이렇게 올라올 거라고. 아셨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 요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직역을 하면요 슬럼프 값이라는 얘기는 내려앉은 값 또는 주저앉은 값, 가라앉은 값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럼 어디서부터 가라앉았어요? 여기서부터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 가라앉은 거죠. 남아있는 거가는 여러분 주저앉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지 주저앉은 거 여기서부터 여기 주저앉았잖아요. 결론적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슬럼프 값은요 측정할 때 여기서부터 여기를 측정하거나 아니면 여기서부터 여기 값을 측정하는 거죠. 이게 슬럼프 값입니다. 아셨죠? 아셨죠? 남아있는 그대로가 아니에요. 자, 이거 잴 때는요 쟤는 측정하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밑으로 재면 돼요. 자, 문제는 여러분 1번은 슬럼프 값이 상대적으로 2번에 비해서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1번이 작은 거죠? 2번이 어때요? 큰 거예요. 크다고. 즉 1번이 여러분 이렇게 자, 슬럼프 값이 작은 이유가 물을 적게 넣어서 되니까 위로 올라온 거죠. 물을 많이 넣으면 지르니까 어때요? 주저앉아. 이걸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딱 맞는다. 1번은 설산한 거야. 설산났다고요. 이거 다 느껴보는 거 아닌가요? 2번은요. 변비야. 변비라니까 올라오는 거죠. 결론적으로 여러분 슬럼프 값 중에 여러분 물 결합 지비가 크면 묽어지는 거죠. 묽으면 설산한 거예요? 변비 생긴 거예요? 그래서 슬럼프 값은요. 크다. 밑으로 갔으니까 위에서 아래로 내었대요. 그 값이 커지는 거잖아요. 여기서 밑에 지니까 크잖아요. 자, 상대적으로 여러분 물 결합 지비가 작아. 그럼 물이 적게 나니까 된 거죠. 변비 생겼다고 이런 거. 높이 올라왔네. 그래서 슬럼프 값은 이만큼 되는 거죠. 작은 거고. 항상 또 앞에는 방법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지 거기에 주안점을 둔 거지 이건 여러분 지금 주안점을 둔 게 아니에요. 아셨죠? 나중에 결론 이걸 얘기하겠지만 이걸 이해를 하면 이건 저절로 따라오는 거라고요. 제발 이것만 공부하지 마세요. 이걸 공부해야 돼. 이거 슬럼프 값이 뭔지 제르볼리 블리딩 인생 뭔지를 공부를 하셔야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더 이어서 가겠습니다. 네.